지금 남아있는 게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영양균형, 영양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30분 되면은 진행을 할 건데 한 4분 남았는데 단백질에 대해서 그냥 이제 여담이지만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단백질을 싫어하시더라고. 너무 과하게 주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쪽의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근데 단백질처럼 중요한 영양소가 없는데 과하게 먹였을 때 문제되는 것 또 없거든요. 보면은 참 이 학술적으로 어려운 게 기면기다라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입증하기가 되게 쉬운데 아니다라고 입증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려면 모든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건데 단백질은 과량이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건강한 애들의 기준으로 과량이 문제가 된다라는 연구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과량을 먹이면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상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관여층이고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홈메이드 시기 하시는 분들이고 가끔씩 논문을 보여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과량의 단백질은 간 질환이라든가 콩팥 질환과 같은 내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근거를 달라고 만약에 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조심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수의사님 원장님들께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개인 의견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병원 아직 2분 남아가지고 동물병원을 운영을 한 지가 한 7년 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출액이 적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명만 보거든요. 주말에 영양상담만 진행하고 있고 혹시나 오늘 강의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홈메이드 식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질병이 있는 그러니까 만성 콩팥 질환하고 췌장염이 같이 있는 경우 많죠. 근데 이제 CKD랑 만성 췌장염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없잖아요. 시중에 음식이 없잖아요. 저단백, 저인, 저지방식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짜드리거든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혈액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만 하거든요. 그리고 레시피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짜드리고 근데 주치의 선생님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 전화를 드려가지고 소견에 대해서 좀 더 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호자분한테도 보호자님 주치의분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 소견은 제가 잘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만들어 먹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료는 죽어도 싫어요 하는 분들 꽤 일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시피 짜주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고 내 소견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비단백 대사 산물은 아까 아미노산이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미노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미노산이거든요.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이건 비필수. 그래서 다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들. 근데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별도로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로신은 여기서 별도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호르몬을 합성하거나 또는 이렇게 호르몬을 합성하거나 당을 만들거나 에너지원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여기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 필드에서 많이 써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좀 캄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는 트립토판을 섭취하게 되면은 일부는
단백질을 만들고 일부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되고 일부는 뇌로 유입돼 가지고 뇌 안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또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됩니다. 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좀 캄다운 시켜주는 제제들 있잖아요. 그 분리불안증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영양제들 트립토판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다. 문제는 이거를 과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트립토판만 과량으로 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함량에 주의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이다. 이 NMN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그 유전체 이렇게 Y자로 생겼잖아요. 염색체가. 그 끄트머리가 이제 줄어들면은 수명을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끄트머리 뭐라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텔로미어.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NMN이. 그 다음에 이제 세린의 경우에도 이런 세라마이드라는 이제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히스티딘은 히스타민 합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민 합성이나 가바와 같은 물질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합성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알지닌도 이제 심장 질환하고 종양성 질환에서 많이 언급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트릭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그 베타1 그러니까 리셉터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심장 질환에 있어가지고 부정맥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이론적으로 니트릭 옥사이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지닌을 좀 더 섭취하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라이신은 많이 나오는 건데 라이신하고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카르니틴이라는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L-카르니틴이잖아요. 그게 한 3가지 정도 질병에 많이 쓰입니다. 심장질환하고 비만하고 간질환에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능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 그리고 요거는 비단백 아미노산인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동원되지는 않지만은 아미노산 분류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게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타우린을 섭취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서 따로 노는 아미노산입니다. 마찬가지 오르니틴도 그렇고 이건 사람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늘어나면 이제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바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크기에 대한 건데 이제 알부민 예를 들어 PLE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주치의분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 알부민이 혈중에 좀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부민을 사서 급여를 하십니다. 제재가 있어요, 시중에. 근데 소화 흡수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으로. 알부민을 먹으면은 그냥 부품만 들어가는 거죠. 알부민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부품이 들어가는 거지 알부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단백질을 늘려줘가지고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알부민의 합성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잖아요.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고 콜라겐 역시도 단백질 덩어리인데 세 가닥에 튼튼하게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섭취하면은 분해돼가지고 부품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탄력, 증진 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인슐린도 주사를 하는 이유가 인슐린을 섭취하게 되면 다 분해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부위를 잘라주는 건데 이런 형태로 트립시노젠이라는 형태로 췌장에서 분비가 돼야지만이 췌장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유입된 다음에 다른 소화 요소에 의해 가지고 트립신으로 액티브한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오토 다이제스천이 문제잖아요. 자가 소화.
그래서 이제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페이스 자체는 이미 액티브된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페이스가 췌장 조직이 지방 조직이 많으니까 그 자체로 녹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페이스의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지방식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확증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보통 저지방식을 했을 때 잘 유지가 되고요.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좀 분분합니다. 단백질은 그 췌장관을 통해 가지고 분비가 되고, 트립시노젠이라는 그 인액티브한 폼으로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일 것도 없는 거예요.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트립시노젠의 형태니까 녹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녹일 수 없는 형태죠. 12장으로 분비가 돼야지 트립신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비로소 췌장세포를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저단백 시기가 맞느냐? 지금은 이제 그 저단백 시기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단백질을 높이지 말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췌장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고, 흡수율을 이제 보는 건데, 흡수율은 낮은 거는 한 60%대, 오징어가 연구가 돼 있으니까 오징어가 한 50% 좀 넘어요, 흡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관 탈이 나는 문제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그 달걀 흰자 익힌 거, 그 다음에 유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하이포 알러제닉한 거, 이제 가수분해 단백질들의 경우에는 95%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핑을 한 거니까 흡수율도 높아지겠죠, 그죠? 가수분해 단백질원들.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 후반, 80% 요 정도. 그리고 일반 육류들은 한 85%. 단백질은 그 원료와 그 원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흡수율이 다 달라집니다. 지방은 90%대예요, 전부 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더 높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98% 이 정도 돼요. 거의 다 흡수된다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는 안 되고, 전부는 거의 100% 다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그 체내 그 함량에 따라 조절됩니다, 흡수가. 그랬을 때 음식의 흡수율은 단백질이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단백질만이 다양한 흡수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미노산 풀은 얼마나 아미노산이라는 부품을 잘 갖추고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세 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바퀴가 1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부품은 다 있는데 바퀴만 10개 있습니다. 그럼 차를 몇 대 만들 수 있습니까? 2대밖에 못 만들죠. 그럼 나머진 부품은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씁니다. 아미노산 형태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동원이 돼요. 간으로 가가지고 질소를 떼내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동원이 된다. 그래서 하나만 부족해도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없이 골고루 섭취하게 해줘야 되고, 아까 보여줬던 표지만은 각 아미노산이 열 처리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고,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일부가 부족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동원되지 않은 아미노산들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나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 때는 탄소, 수소, 산소가 동원이 되고, 남아있는 질소는 요소로 변환이 돼서 요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각 아미노산별로 여러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결핍됐을 때와 과잉시, 결핍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과잉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백질은 과잉시의 문제가 규명이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하나하나만 과잉으로 줬을 때는 여러 문제들이 보고됐고, 그 이유가 페푸드 회사에서 포뮬레이션 잘못해서 메시오닌을 4.7%를 넣었어요. 여기 4.7%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실수로 포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몇 마리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리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견 자묘들, 특정 아미노산을 많이 넣는 경우에, 메시오닌은 이제 따로 넣는 이유가 곡물 위주로 단백질을 구성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제한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따로 넣어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하부요로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메시오닌이 요를 산성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넣어주는 경우, 그래서 제제들도 있어요. 영양제 같은 거. 그 양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트립토판도 이제 고양이 좀 사망한 케이스도 좀 있었거든요. 이거 역시도 포뮬레이션 에러였죠. 근데 트립토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양제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캄다운 시키는데 세로토닌 합성에 동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용량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애들. 전체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프로틴 퀄리티는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 두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지표들입니다. 그냥 두 가지를 보는 지표들이에요. 흡수율과 아미노산의 분포를 보는 지표들이다. 그래서 흰자 우유가 현재로서는 식재료 중에 가장 우수한 단백질의 형태다라고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흡수율은 동물성이 높고, 노령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로 단백질의 흡수율이 감소되는 문제, 그리고 면역과 같은 그런 이제 필요한 쪽에 동원되는 단백질의 양, 그리고 근육 소실과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단백질의 양을 늘려줘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은 단백질을 줄여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입니다. 건강한 경우에 반대예요. 오히려 단백질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 근거들이 많아요. 학술적 근거들이. 과도한 열처리 아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고 라이신과 같은 제한아미노산이 소실됩니다.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그래서 사실은 생식이 제일 좋은 겁니다. 생으로 먹는 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염과 같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버뮤코이드는 흰자에 있는 신자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형태인데, 이거는 트립신이라는 이제 단백질 소화 효소의 활동성을 억제해주는, 이제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물질인 거죠. 왜냐하면 달걀을 보호하려고 세균이 내뿜는, 침투하기 위해서 내는 단백질, 어떤 그런 엔자임들을 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이게 익히지 않으면은 일을 하는데 익힐 경우에는 다 없어집니다. 인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흰자는 무조건 익혀줘야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아비딘이라는 성분도 있잖아요. 비타민 B7, 바이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도 있는데 그것도 익히면 불활화된다. 로우 퀄리티 프로틴은 변냄새를 야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엄청 이것도 다양한 연구로 입증이 돼 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주거나 또는 열 처리를 과도하게 한 단백질원을 주는 경우에는 황화수소라든가 인돌, 스카톨 이런 이제 변냄새를 야기하는 물질들이에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특히 이제 트립토판을 이런 인돌이나 스카톨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일부 아미노산을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냄새가 심해진다.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사료 25%짜리, 단백질 25%짜리를 주다가 이제 좀 한 35%, 한 10% 올라간 걸 주는 거죠. 그것도 보면 아까 그런 밀들, 렌더링 된 것들을 넣어준 걸로 이제 줬을 때 바로 변이 지러집니다. 10중 8구 변이 지러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단백질의 양을 늘려주는 경우에 그 단백질원이 퀄리티가 낮은 경우라면은 변냄새가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씩 섞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로 바꿔줘야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 나와 있는 연구들, 옛날 연구들이 좀 많은데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인 거죠. 14주 이하일 때 더 많이 주고 14주 넘어가면 이 정도, 이건 완전 최소량입니다. 최소량. 그 다음에 고양이도 마찬가지. 이건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적은 식재료를 줄 경우에는 단백질을 좀 높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좀 낮춰도 되고, 상업사료 같은 경우에 키트는 한 28% 이상은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코라는 기준은 3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낮아요. 에코 기준은 2006년도 기준이에요. 20년 전 기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고, 그 뒤에 또 이제 그 최적 함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준이 좀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연구들이 또 나왔거든요. 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 성견인 경우에는 단백질을 10% 정도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상에 알부민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적게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령견도 이렇게 이제 제지방량이라는 거는 LBM에서 린 바디 매스거든요. 그냥 근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개고양이는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단백질 그 섭취량을 좀 늘려줘도 그만큼 이제 근육량이 잘 보존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저단백 식이를 하는 거는 그 노령견 또는 노령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리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백질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근육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경우에는 생명에 어떤 위험을 줄 수도 있다. 옛날 논문이지만. 그리고 마찬가지 노령, 임신, 수유기 때도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묘에서는 이렇게 나이트로젠 밸런스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단백질과 사용하는 단백질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고, 나이트로젠 밸런스가 파저티브다라는 얘기는 근손실 없이 들어오는 나이트로젠, 단백질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나이트로젠 밸런스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단백질보다 쓰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디서 써야 됩니까? 근육에서 뽑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손실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네거티브 나이트로젠 밸런스를 했다는 얘기는 그 양이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성묘는 적어도 20%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1984년도에 얘기했던 이 논문을 기반으로 2006년도에 20%를 미니멈이라고 NRC라는 아까 그 기준과 관련된 영양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또 다른 오가니제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성묘는 적어도 단백질을 20% 이상은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그 기준이 1984년도 논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3년도에 또 다른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논문도 뒤에 나오니까 노령묘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경우에 역시 제지방량이 감소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급여량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 기간과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고양이를 40%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분 논문 많이 쓰세요. 라플람 퓨리나에 계셨던 분인데 논문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이죠. 단백질 40%짜리 별로 없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잘못했다가 변 안 좋아져요. 로우 퀄러티 프로틴을 40%씩이나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이 퀄러티 프로틴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35%짜리밖에 없고 여기 노령묘 키우고 있어요. 내가 사료를 다 뒤져봤더니 35%밖에 안 돼요. 노령묘인데. 그러면 나는 단백질 높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좀 주면 되죠. 닭가슴살이나 이런 거 좀 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칼로리의 10%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유묘도 마찬가지 26% 이하. 고양이는 근데 이제 성묘용으로 26% 이하짜리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NRC 이게 최초고 2006년도에 퍼블리케이션을 했죠. 거기서 각 영양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독성, 결핍에 대한 함량 기준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정한 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와 고양이 자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적어도 요거는 넘겨야 되겠다라는 논문이 있었다. 이거는 개고양이 실험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동물 이 두 개는 합친 거에 여기에 약간 더 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고양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고양이의 경우에는 성묘인 경우에 요걸 보는 거거든요. 4,000kcal에 200g 이상은 recommended allowance가 아니라 최소예요, 최소. 이거를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로 어플 만든 업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추천 할당량 이게 아니라 최소의 그냥 미니멈입니다. 4,000kcal는 영양학에서는 1kg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 4,000kcal는 건조물 기준으로 1kg과 같다라고 봐요. 그럼 1kg 안에 200g이니까 20%가 되는 거죠. 20%가 미니멈이다라고 NRC가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에프코가 2006년도에 지금 이건 최근 거, 이거 뒤로도 좀 업데이트 됐지만은 고양이의 성묘, 유지 단백질 함량은 건조물 기준으로 26%, 이건 변하지 않았거든요. 20% 너무 근데 룸이 없다. 26%로 올리자라고 해서 26%로 가이드를 한 거예요. 유럽의 기준도 마찬가지,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2006년도 기준이고 이게 2013년도 기준이죠. 근데 20% NRC 기준과 에프코 기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높인 함량으로 다르게 고양이들한테 먹여가지고 그 제지방 체중이 잘 유지되는지를 본 논문이에요. 봤더니 에프코 기준과 NRC 기준에서는 근육 소실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기준이, 최소 기준이 좀 더 낮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에프코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좀 이제 고관여층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에프코 기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따랐으면 잘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거니까.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 단백질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들은 게 18%니까 충분해요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요. 강아지는 18%거든. 성견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독에 대한 것 특정 안 돼 있고요.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견한테 좀 적은 거, 단백질 함량이죠. 많은 거를 했는데 별로 당연히 유래아 농도는 올라가겠죠. 그 비유엔 상승 요인 중에 이제 질병에 의한 상승도 있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만성 콩팥 질환이랑 장염이 있거나 뭐 초기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유엔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고단백 식이로 변환해줘도 상승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고단백 식이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단 하나 그 근거라고 해서 그 말의 방향성은 너무 단백질을 많이 주면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특히 이제 그 훈련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렇지가 않다. 그 논문을 보면은 2000년도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인데 4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고단백 고트립토판, 고단백 저트립토판, 저단백 고트립토판, 저단백 저트립토판. 여기서 제일 공격성이 심했던 거는 고단백 저트립토판이었어요. 트립토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캄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고단백 저트립토판에서는 이게 이제 아미노산들이 혈류로, 뇌로 비비비를 통과해가지고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구멍은 한 개가, 통로는 몇 개가 없는데 트립토판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른 아미노산이 너무 많으니까 유입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낮아지게 분포되는 겁니다. 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의 합성이 저해받게 되죠. 그래서 공격성이 심해진 겁니다. 거기서 고단백 고트립토판은 공격성이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높였을 때 공격성이 심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노령견은 단백질을 굉장히 높여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관여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연구 논문을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옛날 거지만 옛날에는 이런 실험도 했었습니다. 신장의 4분의 3을 제거를 했으니까 인위적으로 리니얼 페일리어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 함량보다는 단백질에 집중을 한 거예요. 56% 굉장히 높은 함량이잖아요. 강아지에서 단백질 56% 맞추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이제 낮은 것까지 해서 급여를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장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고양이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는 68%까지 했는데도 별 어떤 그런 다른 차이를 못 봤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전체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준다라면은 그거는 좀 이제 주의해야 된다. 특히 영양제 중에 아미노산 일부 뭐가 들어간 경우에는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에서 문제들이 실제로 보고된 것들 다 제한 아미노산입니다. 다. SUL은 Safe Upper Limit이에요. 그게 안전 허용량인데 요까지 안전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함량까지는 안전했다. 카르니틴은 이제 3가지 질병에서 아까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L카르니틴이 하는 역할이 베타산화라 그래서 심장
심장이 얻는 에너지의 한 70%는 베타산화를 통해 얻거든요. 베타산화는 지방을 태워서 바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대사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심장은 계속 뛰는 장기잖아요.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베타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고, 이 베타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효소로 작용하는 게 카르니틴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되니까 간질환에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효소다 보니까, 효소로 작용을 한 조효소다 보니까 이제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합성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대형견, 그래서 운동성을 증가시켜주고 이런 확장성 심근염 같은 심장질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을 바로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버닝한다고, 태워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만 치료에 일부 최근에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간에서, 그래서 이 세 군데 질병에 보조적으로 쓰는 영양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완화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근데 함량이 킬로그램당 요만큼 먹여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킬로그램당 이 정도면. 타우린은 결핍 시에 이제 필드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L카르니틴하고 타우린 많이 적용하는 거라 가지고 별도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타우린은 고양이에서 이제 눈, 심장, 면역, 뭐 이런 성장, 그 다음에 요만큼 급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 NRC에서는 최소 요구량을, 이거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건조 사료 기준으로 0.1%죠. 1kg에 1g이니까 0.1% 정도 블렌딩을 해라. 대형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는 필수니까 먹여야 되는 건데, 대형견은 DCM이 굉장히 잘 생기잖아요. 근데 이 타우린이 DCM에 있어가지고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야옹이들 많이 줘도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오징어 아까 소화 잘 안 된다 말씀드렸고, DCM 있는 대형견은 타우린이 어떤 기능을 한다.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 타우린이 부족하면은 이런 심장 질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연구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단을 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소형견은 아직은 이제 그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있는 경우에 타우린 역할이 조금은 불분명하다. 대형견에 좀 더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얘기를 하려면 알러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알러지는 면역과 관련된 거고, 면역작용을 하려면은 단백질에 대한 어떤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여기 이제 가려움증이 있는 질병 여러 개 중에 알러지가 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벼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하고 음식, 그로 인한 역반응인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환경 요인이고, 그리고 음식 역반응은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음식 알러지가 있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 역반응인 그냥 일반 음식 역반응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좀 뭘 잘못 먹었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항생제에 먹었을 때 뭐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나 하는 거는 다 푸드 인톨러런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크게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중에 음식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나오는 경우에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의 음식 요인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요인에 주로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와 음식 역반응, 이거는 이제 알러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즌을 타느냐, 계절성으로 가려움증을 보이느냐. 알러지는 계절성으로 가려움증을 보이지 않는다, 음식 알러지는. 그 다음에 최초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가 80% 확률로 1살에서 3살, 거의 95% 확률로 1살에서 5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분이 그런 경우 되게 좀 많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한 10년 됐어요. 나이가 10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와 같은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더라. 그거는 식이 알러지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환경 요인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잘 하는데, 환경 요인은 음식 알러지는 스테로이드 반응을 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알러지는 거의 전 연령에 걸려서 온셋은 최초 증상이죠. 최초 증상을 보인다.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다. 음식 내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 단백질이 원래는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면역 기능이 발달하기 전에 닭고기를 먹었는데 그 닭고기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세균으로. 그래가지고 소장 파이어스 패치에서 파고사이트 세균을 탐식하듯이 단백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닭고기는 세균이다. 닭고기를 먹이는 거는 세균을 먹이는 거다가 돼버리는 거죠. 임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5군데 양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시에리하고 랄프 두 분이 밀러 이분이 한 10개 넘게 알러지만 가지고 페이퍼를 많이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지금 진함이 좀 달라요. 발이 80% 이상.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든 음식 알러지든 80% 이상 확률로 발에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 이건 보시면 아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게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두 분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한 건데, 여러 펫푸드들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뭐를 테스트했느냐? 라벨에 적힌 원료랑 실제 DNA 검사를 통해서 실제 들어있는 원료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 거는 라벨에 닭고기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닭고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파란 거는, 이거 더 웃기는 거죠. 라벨에 닭고기가 적혀 있는데 닭고기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만들 때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원료 혼입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알러지 컨트롤 하기 위해서 뭘 먹여야 돼요? 가수분해한 거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료 혼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IgE 테스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복불복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확률이 되게 낮아요. 맞을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닭고기 알러지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게 맞을 확률이 10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근데 닭고기는 알러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맞을 확률이 한 60%, 80% 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IG 테스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갛게 음식에 대해서 올라온다면은 이거는 음식 알러지일 확률이 높겠지만 또는 전체적으로 낮고 닭고기만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닭고기는 먹어도 괜찮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테스트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거 논문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게 하는지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림포사이트 프롤리퍼레이션 테스트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림포사이트를 분리를 해서 각 알러젠에 감작을 시켜가지고 그 림포사이트가 증식을 하면은 이거는 닭고기에 감작을 시켰는데 증식을 했어요. 그럼 이건 닭고기 알러지겠구나 라고 보는 건데 확률이 훨씬 높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알러지는 기존에 경험했던 단백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안 먹였던 거, 노블 프로틴은 뉴 프로틴이잖아요. 또는 쪼개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그 단백질이 1500달톤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1500달톤은. 근데 그렇게 쪼개는 제품도 있고 그거보다 약간 높은 제품도 있고,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거고 보편적으로는 10,000달톤 이하면은 어느 정도 제거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이제 북미에서는 홈메이드 식단 적용 많이 합니다. 단일로 해서 보호자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먹였을 때 알러지 반응이 없었던 식재료가 뭐가 있느냐를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이 제거 사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단일 단백질원에 단일 탄수화물을 씁니다. IBD와 같은 그런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거 시기는 뭐 연구마다 다양한데 보통 8주 이상 얘기를 많이 하죠. 8주 이상은 돼야 병변이 완화되니까.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존에 먹여봤던 걸 먹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알러지가 맞구나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하죠. 여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 이론적 바탕은 이제 이게 단백질 원이죠. 이게 IgE라는 항체가
이걸 먹었을 때 이제 백혈구나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탐식을 해가지고 T셀에 교육을 시키고 B셀에서 항체를 만들어낸 항체가 마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원이 세균처럼 탐식된 단백질원이 항체 두 개를 만났을 때는 신호 전달이 일어나가지고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거죠. 이건 단백질이 아님에도 화학 물질입니다. 일반 화학 물질인데 섭취돼서 체내에서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 알러젠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크면은 항체 두 개가 붙으니까 히스타민 방출이 되는데 이걸 쪼개주는 그런 원리죠. 가수분해는 그걸 쪼개가지고 항체 두 개가 안 붙게 한다. 그래서 10,000톤 이하면은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피부 쪽에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소양증인데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부터 보실게요. 쌀이고 가수분해, 콩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부터 해서 쭉, 이거는 향미제입니다. 쭉 이렇게 밑으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고, 추가로 이렇게 이제 보조적으로 넣어준 거고, 단백질이 21%, 지방은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거 사료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제어를 했잖아요. 쌀은 완벽하지는 않죠. 쌀에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거로 인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쌀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수분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 100% 이거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라벨링이 된 걸 봤어요. 제 회사에다가 문의해봐야 될 게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료 혼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분해 단백질을 쓰는 이 제품을 만들 때 라인이 분리됐느냐, 그리고 그게 플러싱을 하느냐, 청소를 하고 만드느냐. 로얄 캐니언은 이건 제가 근무했던 회사니까 잘 알거든요. 옛날에 플러싱을 했습니다. 하루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 커머셜하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저는 사료 안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펫푸드를 많이 적용을 하시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분이잖아요. 스타치는 뭡니까? 전분만 따로 뗀 거죠. 단백질과 같은 이제 그 탄수화물 이외의 다른 거를 다 제거한 거죠. 탄수화물은 알러젠으로 작용 못 하잖아요. 단백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죠. 알러지를 일으킬. 이것도 이제 향미제가 아니라 닭고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의 원료가 굉장히 제한돼 있죠.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알러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걸 급여하다가 나중에 먹일 수 있는 걸 먹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응이 나타나면 그거는 못 먹이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먹여도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라인이 분리되어 있는지, 이거는 전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탄수화물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라이스보다 낫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가수분해 된 거고, 굉장히 닭 깃털도 이제 단백질로 돼 있는데, 이거 1000달톤 정도로 쪼갠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지방도 알러젠으로 작용할 수 없는 거니까. 단백질만이 알러젠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지방은 알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라인이 분리되어 있느냐. 요거는 근데 보시면은 가수분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종실,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가수분해를 좀 했고, 이런 것도 조금 일반 원료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알러젠으로 좀 작용 가능할 수가 있다. 그냥 모든 이해관계를 다 털어내고 만약에 이때까지 보여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면, 아까 아널레제닉 있죠? 그게 그래도 제일 이론적으로 그나마 이제 제거 시기로 맞는 건데, 이걸 먹여가지고 한 8주 먹이면은 증상이 완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 알러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먹였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먹여도 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인섹트. 이거는 노블 프로틴이죠. 뉴 프로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감자, 완두콩, 미럼, 이거는 하이퍼알러제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반 원료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것도 보시면은 가수분해 했죠. 근데 이제 완두콩, 콩에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이거는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6분.
무슨 가수분해 단백질을 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적입니다. 이런 것 보호자분들이 속는 거지. 알러지 가수분해 이러니까 이거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거 사서 먹이자. 근데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 안 맞는 거다. 여기도 똑같이 저자극 가수분해. 여기 보시면 가수분해 된 게 없어요. 근데 왜 가수분해를 써놨을까? 가수분해 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싱글 프로틴, 토끼, 고기. 근데 고구마에도 단백질이 있고 수수에도 있고 콩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이 있고 엄밀하게 싱글 프로틴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요즘에는 싱글 프로틴은 하이포알러제닉한 펫푸드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너무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ED 제거 사료로 쓰려면은 반드시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을 배제한 하이포알러제닉한 것을 고르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포알러제닉이지만은 소고기를 썼지만 다른 것들은 가수분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단백질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기친 거죠. 사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판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일 때는 다른 거 다 끊어야 되겠죠. 다른 어떤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끊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알러지 진단부터 해야 되니까. 증상이 개선되면 식이 알러지라고 반쯤 진단을 해도 되고 다른 걸 먹여서 플레어까지 확인되면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플레어 확인을 하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그까지는 잘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 쪽인데 의사분들이 아기 때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 사실은 아기들이 이렇게 음식 알러지 많이 진단이 되는데 강아지하고 함께 살 때는 발병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이. 어렸을 때 오히려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토피나 알러지 예방에 더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단백질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서 수분 했고 탄수화물 했고 단백질 했고 지방. 지방은 그야말로 오메가6와 오메가3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간에 있는 이제 그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돼 가지고 먼저 지방을 유화시키고 유화된 지방을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롤과 글리세린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해 가지고 실제 영양소로 쓰는 거는 패티애시드고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일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를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를 불포화지방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를 단일불포화라고 그러고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는 거를 다중불포화라고 그러고 다중불포화 지방산만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가 있고 6가 있고 그래서 이건 오메가9입니다. 탄소 여기서부터 9번째 이중결합이 시작돼서 오메가9이에요. 이거는 탄소가 6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됐으니까 오메가6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1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탄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2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중결합이 2개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거는 2오메가라고 되어 있으면 필수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6라고 되어 있는 거는 6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메가6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6 지방산이고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른 말로 리놀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EPA는 오메가3 중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유효 성분이죠. 탄소가 20개고 이중결합이 5개고 세 번째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메가3. 지방이 소화인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큰 지방이 들어오면은 우선 파일이 붙어가지고 유화시키는 거죠. 유화시켜가지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미셀을 형성해가지고 이런 형태, 중성지방 형태로 유미관으로 전신으로 순환하는데 이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단세 지방산처럼 짧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MCT 오일 같은 거 중세까지 바로 혈중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수용성 지방이고 장사슬 지방산만 지용성 지방이다. 그러니까 지용성 지방이 아니라 유미관으로 가는 지방에 잘 섞이는. 그래서 이제 지방산은 우리가 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포화가 있고 불포화가 있는데 불포화 중에서는 다중불포화인 오메가3와 6가
필수 영양소다. 그래서 이거를 탄소 숫자 개수로 쭉 이렇게 늘어난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사슬 지방산은 미생물이 발효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사슬이 많이 쓰잖아요. 코코넛 오일 많이 쓰죠. 그래서 언제 많이 쓰느냐? 간질, 그 다음에 뭐 행동학적 문제 있을 때 MCT 오일 많이 쓰고, 그리고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도 MCT 오일을 쓸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에너지를 굉장히 잘 내는 건데, 콜레시스토키닌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췌장 라이페이스 분비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지방이다. 언제 쓰느냐? 삐쩍 말라가지고 살찔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거고, 고양이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기호성이 좀 낮아가지고 고양이들은 좀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잘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지방산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오메가3와 6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오메가6 요런 것들은 요런 원료고, 오메가3는 또 요런 원료가 다 식물이죠. 근데 오메가3 중에 또 이게 사슬이 긴 거는 이렇게 생선에서 유래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원료랑 그 지방산 중에 어떤 형태냐, 이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라벨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메가6는 주로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합성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오메가6예요. 각질층은 세라마이드가 있어야지 외부에서의 외부 물질을 차단해주고 내부에서의 어떤 산소 발산을 막아준다. 오메가3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능은 항염작용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안티인플라메토리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용은 항염작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 오메가3를 먹이지 말아야 될 질병이 없어요. 췌장염에서도 이거를 먹여야 됩니다. 그런 근거들도 여기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그냥 흡수율이 높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고, 그냥 지방은 그냥 90%가 넘는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폴리 언세츄레이드 패티 애시드니까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죠. 오메가3와 6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메가3와 6가 그냥 일반 포화 지방산보다 흡수율이 높다. 오메가6는 피부 피모 그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 산패가 잘 돼가지고, 산패한다는 얘기는 지방이 없어지면서 과산화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발암성이 있고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성을 낮춰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산패를 막기 위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된다. 산소와의 접촉이 최대화된 제품들이 있어요. 펌프 해가지고 공기가 재유입되거나 이렇게 따가지고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빨리 먹여야 돼요. 먹이시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패를 막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를 주기도 하고, 지방은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DHA는 성장기 뇌 발달, 결핍되면은 이제 피부부터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라마이드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 피부 피모가 바로 불량해지고, 자, 이게 중요한데 오메가6가 3보다 좀 더 많이 많은 겁니다. 과도하게 많은 거예요. 그 경우에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인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만성 염증 상태에 가까운 경우만 보잖아요. 진료하는 경우에 아픈 애들은 다 만성 염증 상태,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안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를 좀 더 이렇게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을 너무 적게 주면은 이렇게 결핍증도 생기고, 마찬가지 이건 함량, 이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함량 기준입니다. 너무 과잉인 경우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췌장염. 그래서 이 근거는 1948년도 굉장히 옛날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단백질이 굉장히 적어요. 지방은 많습니다. 아까 그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저단백 고지방 식이가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삼겹살 이런 거. 근데 고단백 고지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췌장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지방 식이는 췌장염을 일으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단백 고지방 식이는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어린애들은 많이 먹여도 문제 없더라.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단백 고지방 식이,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은 경우, 그 경우에 고지혈증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너무 고지방식이라 한 경우에 체중 증가, 뭐 이거는 당연한. 최대 허용량도 뭐 여기까지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30%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전하다라고 문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제품인 거죠. 요거부터는 집중을 좀 해야 돼서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